안녕하세요. 최일호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플미 오늘 9월 22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 성무님은 FOMC 회의 어떻게 직접 보셨나요? 아니면 예, 물론 직접 봤습니다. 직관하셨군요. 예. 네, 본방사수. 예, 아침 네. 새벽 3시 전에 일어나가지고요. 네. 3시에 성명문이 나오고 3시 10분부터 하루 이전에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네. 봤고 그 보면서 주식시장 반응이라든지 채권 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반응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그 변동성이 큰 네. 하루였고요. 쭉 올랐다가 다시 막판에 쑥 빠져가지고 좀 예. 실망스러우셨겠어요. 예, 그래서 약간은 그 투자자들도 그 파월 의장 한마디에 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제 많은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예. FOMC 회의를 생중계하겠다고 새벽에 예, 네, 그렇게 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 네. 또 그걸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은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 상품시장 반응하고 연준의 액션이 어땠는지 좀 네.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3대 지수가 동일하게 한 1.7%씩 다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빠진 그 경로를 보면요. 전무님 잠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 시작하고 나서는 뭐 0.5에서 1% 네. 정도의 그런 상승세 박스권에서 나타났다. 박스권을 그리다가 실제로 3시 부근에 그 연준이 성명서를 하자 그냥 쫙 빠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기 전에 조금 계속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콜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점점 확인하면서 막판에 이제 급락이 나온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한번 놀란 거는 연준이 올해 말까지 정책금리에 대한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금리 목표도 제시를 하는데 그것이 지난 6월에 서머리 에코노미 프로젝션에 나왔던 숫자들보다 한참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에 한번 놀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파월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 컨퍼런스에서 실제로 연준의 스탠스가 여전히 매파적이고 지난번 잭슨 홀 스피치하고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동안의 뭐 스탠스는 이렇고요. 일단 금리는 예상 수준으로 75bp가 인상됐고요. 어제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150bp, 100bp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한 것도 있던데 네. 좀 엉터리 같은 거였다는 게 이제 확인됐고요. 어쨌든 75bp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변화 보시면은요, 세 번째 편인데요. 네. 좀 2Q에 전망해 놨던 거하고 3Q에 전망해 놨던 거하고 보시면은 3Q의 전망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그 세게 강하게 긴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까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에 좀 놀란 것 같고요. 이게 뭐 점도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이따가 그 자세한 수치를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핵심 물가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 그 물가가 그 피크아웃하고 그 레벨 그 연준에서 보는 레벨 정도가 이전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옅은색 빨간색이 이전의 전망 이전의 전망은 예. 좀 그래도 가파르게 빠질 것으로 봤는데 예. 이번에 오히려 더 더디게 예, 빠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빠진다고? 그래서 연준에서 네. 보는 물가가 이제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서 볼 텐데 그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빠질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뭐 10년 그 브레이크 이븐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나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계속 빠지고 있고 집값도 네. 좀 빠지고 있고 한데 조금 더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까 주식시장 봤는데 미국채 10년물 추이를 보시면은 3.53%로 이거는 4BP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빠졌고요. 미국채 2년물 추이를 보면은 9.5bp가 올라서 4.06%, 그래서 4%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물이 그죠? 예, 조금 빠졌다는 게 예, 긍정적인 거. 예. 그러니까 장기물은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단기물은 물가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좀 단기간에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디 지수인 그 4%대가 좀 상향 돌파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사람들을 더 불안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도 1% 정도 상승을 해서 111.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가는 83.02달러인데 1.19%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자산시장 쪽에서 영향을 준 거는 미국채 2년물, 비교적 단기 채권 쪽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물가,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좀 오른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영향을 줬고 주식시장 단기적으로 빠졌고 장기물인 미국채 10년물은 크게 영향을 안 받았고 유가도 별 차이가 없었고요. 네. 지금 우리 최 상무님이 이제 가져오신 그래프에서 예. 이 기준금리 추이 있잖아요. 예, 이 추이가 이제 99년 말부터 지금 한 23년치가 쭉 나와 있는데 요 2000년 초에 결국은 리세션이 오기 전에 페드가 이제 금리를 멈추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2000년 초에도 그랬었고 그리고 2006년 하반기부터 예, 금리 인상을 멈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리세션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을 한 게 뭐 저도 마찬가지고 예상을 한 게 4분기 내년 1분기가 예, 상당히 이제 경기가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많은 예.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페드가 빠르면 9월달 예, 아무리 늦어도 11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하는 걸 이렇게 멈추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제도 계속 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도대체 이 페드의 그 피부에서는 언제 나오는 거야? 뭐 내년 초까지는 계속 공격적으로 4.5까지 올리는 건가? 4.5까지 올리고 나면 최근에 레이트 하려고가 예. 또 금리가 4.5% 수준까지 가면 시장이 20%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어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했다가 아무래도 다시 시장이 밀리고 75bp에 대해서는 다들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행을 하고 나서는 주가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라고 해서 올랐다가 아니 11월 달에도 75 12월에도 또 50 예, 내년 초에도 한 번 더 예, 도대체 언제 멈추는 거지 이런 불안감이 이제 좀 주가가 빠진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약간 인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페드는 지금 first priority, 그러니까 급선무가 물가고요. 경기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이 경기에 있어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GDP 성장률이나 네. 그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게 견조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성명서에 보면 로버스트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로버스트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는 희생해도 좋다라는 극단적 어떤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네.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금리를 세게 올려서 물가를 잡아도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밑에 그 FOMC 성명서는 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매번 나오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좀 보면은 이번에 그 FOMC 성명문이 조금
더 짧아졌더라고요. 몇 주이 더 짧아졌어요.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계속 뭐 몇 년째 보는데 그냥 한 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짧게 썼더라고요. 아주 간략하게. 마치 그 지난번 잭슨홀 스피치의 그 재판을 보는 네. 것처럼 약간 그렇게 썼던데 어쨌든 보시면요. 일단 경기와 물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소비와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고용도 견조해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가는 팬데믹, 높은 음식료 및 에너지 가격, 전반적인 가격 상승과 관련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건 뭐 뻔히 아는 얘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에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이게 어제 뭐 나왔던 러시아발 뉴스를 뭐 감안해서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구가 조금 새로워 보였고요. 이전에도 뭐 나오긴 나왔지만 어제는 또 좀 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완전 고용과 장기 물가 목표 2%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고요. 이 목표를 위해서 위원회는 연방기금리 목표를 3에서 3.25%로 높이기로 결정했고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래서 뭐 그 올리는 수준에 대해서는 뒤에 에코노믹 프로젝션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지만 그 수준 자체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국채와 MBS를 계속 줄이는 거는 이거는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회는 2%의 물가 목표로 돌아가는데 강력하게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2%가 될 때까지는 지금의 스탠스를 꺾지 않을 거다. 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성명문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디펜던스에 대해서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방향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경기 전망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것. 그리고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면 통화정책 방향을 조정할 것. 그리고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 고용시장, 물가압력, 기대물가, 금융 및 국제정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 이것도 뻔히 나오는 얘기인데 그 위원회는 2%의 물가 목표로 돌아가는데 강력하게 기여할 것. 이게 조금 강한 어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내 얘기했던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보시면은 줄여서 SEP라고 하는데 밑에 표를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일단 그 GDP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이 이번에 전망한 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준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지난 6월에 전망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6월에 2022년 실질 그 GDP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이번에 0.2%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 연속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GDP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 낮춘 것 같고요. 어제 남궁재훈 주임이 얘기했을 때도 어디 골드만삭스였나요? 어디가 올해 전체 GDP 성장률을 그냥 0%로 맞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별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23년에 1.2%, 24년 1.7%, 1.8%인데 대체로 이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좀 레벨 다운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실업률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6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3.7에서 3.8 올해가 그렇고요. 2023년에 3.9에서 4.4 그리고 2024년에 4.4 2025년에 4.3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완전 고용 그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하는 그 수치가 4.4%에서 4.5%대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물가를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고용에는 크게 타격을 주지 않겠구나라는
자신감이 네. 여기에 좀 깔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PC 인플레이션, PC 물가 연준이 그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6월에 5.2%를 6월에 5.2%를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5.4% 의외로 크게 상향 조정하진 않았는데 0.2%씩 매년 좀 네. 상향 조정한 상황인 것 같고요. 2023년에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는데 올해 보면은 5.4에서 2.8%로 확 빠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의 피크아웃은 네. 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경로 자체가 월별로 뭐 나오진 않았지만 내년 전체를 통틀어서 PC 인플레이션이 2.8%라고 하면은 올해 그 높았던 수준에서 계속 이제 물가는 장기 물가 목표인 2%대로 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보시면은 6월에 전망했던 게 올해 말에 목표치가 전망치가 3.4%였어요. 그런데 이게 4.3%로 올라간 거죠.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4%대 초반 뭐 요 정도가 높으면 그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대 거의 한 중반까지 이렇게 전망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하면 두 번 남은 FOMC에서 75bp, 50bp 이렇게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숫자가 이게 보이니까 약간 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기존에 3.8%에서 4.6% 그래서 한 0.8%가 더 늘어난 셈이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4.4%가 올해 말이고요. 내년이 4.6%잖아요. 그럼 내년 어느 부분에선가 4.6%까지 갔다가 이 전망치를 예. 신뢰한다면 4.6%까지 갔다가 다시 내년 중으로 꺾여서 또는 내후년으로 꺾여서 3.9%, 3%대 후반대로 가고 그런 다음에 2.9%, 2.5%까지 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만 보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피곤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변곡점이 중요하잖아요. 예. 물가의 피크아웃은 언제고 경기의 바텀아웃은 언제냐. 예. 요게 중요할 텐데 이 전망치대로 본다면 이 전망은 어차피 전망에 불과하겠지만 경기는 올해 바텀아웃. 왜냐면은 리얼 GDP가 0.2%에서 내년에 1.2%로 늘어나는 거니까요. 다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물가는 올해 정도의 피크아웃, 올해 PC 물가 기준으로 볼 때 5.4에서 2.8로 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어느 지점에서 다시 이제 피크아웃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장기, 중장기 좀 시계를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SEP가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3시 10분부터 기자회견을 하는데 첫 질문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언제 어떻게 멈출 것인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잭슨의 미팅 이후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고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지난번에 잭슨 홀 미팅 때 썼던 그 문구를 다시 썼습니다. We'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표현하니까 그때부터 주가 흐름 자체가 맥없이 그냥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느 정도 기계적인 매물도 막판에 작용을 했겠죠.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FOMC 회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점도표대로 예, 절대 이제 페드가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정도로 내년, 내후년에 금리가 이 정도로 돼야 된다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이제 예,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지. 정말로 데이터가 나쁘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점도표가 바뀌게 되고요. 예, 이 점도표대로 페드의 정책 금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2018년, 19년, 20년도, 2020년까지도 그때 당시에 보면 페드의 점도표에 따르면 2020년도에도 페드의 금리는 3% 이상 유지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상황에 보면 정책 금리가 0%로 예.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도표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페드의 이제 피벗이 내년도에 이 정도까지 올릴 거니까 내년도에 가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나서 이제 바뀌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요 보면서 그 페드의 정책 레이트가 이제 올해 3.4에서 지금 4.4로 바뀌었고 그죠? 예, 예, 내년에 4.6, 예, 내후년에 3.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코어 PC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요 부분이 이제 4.5, 4.4 밑에는 페드 레이트가 4.4 예, 그리고 코어 PCE가 낮았을 때는 페드 레이트도 금리를 올리지 않고 되게 낮게 예, 제로 그렇죠. 금리 예, 유지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코어 PCE가 3.1로 내년에 예상을 하는데 페드 레이트가 과연 4.6을 유지를 계속 할까? 네, 이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페드의 피벗은 어쨌든 점도표보다는 빨리 저는 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최상무님께서 얘기하신 게 실업률이 페드는 4.4, 4.4 내년에 4.4, 4.4 정도로 이 정도는 고용이 완전 고용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아. 우리는 물가 올리는 거는 이 정도 고용이 유지되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리세션이 시작되면 페드가 목표로 했던 그런 실업률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2000년 초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실업률이 그냥 뭐 10%까지 올라가고 2000년 초에 이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업률이 6% 이상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실업률이 생각 외로 악화되면 바로 이제 페드가 금리를 확 내려버립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페드가 언제 금리를 멈추고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에 절대 이제 본인들의 예측치를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데이터가 바뀌면 언제든지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은 내년에 이 정도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도 데이터가 나쁘게 나오면 바로 말을 바꿔서 금리를 낮추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제롬 파월은 계속 그 얘기만 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데이터 디펜던시를 자꾸만 얘기하는 게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당장 그 6월달에 전망한 거하고 지금 전망한 거하고 데이터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망치가 확 바뀌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실업률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자율 이런 것들이 네. 후행지표인데다가 그 사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최상무님하고 방금 말씀 조금 전에 쭉 하셨던 거라 약간 다른 점은 경기가 이제 올해 이제 바텀아웃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기보다는 예. 이제 페드의 피벗이 언제 나오냐면요. 경기 관련된 그런 GDP라든지 방금 예. 실업률 이게 이제 후행 지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리세션의 끝이 나고 이제 주가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주가는 선행 지표고 그렇죠. 예, 실업률이나 GDP는 후행 지표다 예. 보니까 리세션의 그 초입
또는 중간 부분에서 예.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그렇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올 4분기 내년 1분기가 가장 안 좋다라면 그걸 반영을 하면서 이제 금리가 꺾이고 주가는 이미 그런 경기 침체를 선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먼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10월, 11월 이때 이번 4분기부터 당장 그런 모습이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주가는 이상하게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어제 미국 시장을 보시고 저희 뭐 방송 보시는 우리 고객분들하고 이제 또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공개해 드리는데 박전무의 생각이 혹시 어제 FMC 회의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좀 혹시 바뀌었나 우리 최상무님은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셨나 이런 부분은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저도 하고 싶은 거가 최근에 이제 어떤 안 좋은 상황,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어떤 좀 그런 비관적인 생각보다도 또 향후 6개월, 향후 1년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가. 그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그때가 더 지금보다 밑에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해서 약간 좀 멀리 보고 투자 과정에서 좀 긴 시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한 투자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2001년, 2002년 이 리세션 기간 동안에 그 닷컴 버블이 깨지는 기간이었었잖아요. 그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아마존도 뭐 95%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존 95% 빠지고 나머지 그 닷컴 기업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혹독하게 이제 빠지는 와중에도 보면 경기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업종들,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아까 그 제너럴 밀즈처럼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주가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여기서 이제 잘 실적을 우리 최상무님이 매번 이제 체크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실적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게 선별해서 금리가 막 낮을 때는 막 이놈저놈 다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괜찮아지는 주식들은 시장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재무상태표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채가 아무리 많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는데 이런 좀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에서는 꼭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기업의 어떤 부채 부분이 실적을 압박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한계 기업 같은 경우들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특히 영업 현금 흐름이 안 돌게 되면 결국에는 또 조달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조달의 과정이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일 텐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실적에 부담을 되는 것이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EPS가 희석되는 효과로 인해서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주가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9월 22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요? 잠깐만요. 지금 지수 밸류에이션하고 지수 위치 좀 잠깐 살펴보고. 어제 이렇게 빠졌으니까 지수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되죠, 지금은? 보시면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3,790포인트입니다. 지수가. 그런데 16배가 PER 기준으로 빠져서 15.98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그 6월 중순에 기록했던 게 15.32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지수 레벨도 지금 한 달여 동안에 전부 다 이제 좀 거의 반납해서 전저점 수준까지 돼 있고 지수 밸류에이션 수준도 전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2001년, 2002년 그 리세션 기간에 주가가 이래 빠졌을 때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예. 그때 당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PER이 30배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지금은 15.98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거품이 없는 예.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상무님이 중요한 거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책풀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최도 상무님 새벽부터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